듣기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무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저희 미래 아침 네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의 특강을 맡아주신 이주청 박사님을 모시고 해방 80주년 특집 3+3 확정의 배경과 역사적 의의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청 박사님은 역사 박사로서 고려대 대학원 사학과를 박사를 하셨고 미국 캠플대학교 역사 박사를 수료하셨으며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국제문화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주청 박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주천입니다. 요새 굉장히 힘드시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인데,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 하는 분들의 신초, 박원식 이런 분들은 어디서 그 해답을 찾았냐 하면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미래의 항일운동의 해답, 전략 전술을 찾았다. 우리가 이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좀 분량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한 45분, 50분 정도로 분량이 많은데요. 해방 80주년 3.8선 획정의 배경과 역사적 의의, 오늘날의 분단의 기원이 되었던 그 한 30년의 역사를 한번 되풀이해볼까 합니다. 1945년 8월 15일과 1948년 8월 15일은 다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45년 8월 3.8선이 어떻게 분단 획정됐는가, 그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루즈벨트의 친소정책. 오늘 핵심은 루즈벨트의 친소정책이 핵심입니다. 친소, 대소, 대공, 유화정책이다 하는 겁니다. 이 프랭클린 델라웨어 루즈벨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북한에 5억이던가 요새는 더 많이 퍼줬다고 하는데, 핵 문제, 당시 5억 불 주었으니까 북한 핵 개발한 게 아니냐 하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핵하면 내 책임진다 했는데, 그분 책임졌습니까? 지금 원중원에 묻혀있죠. 책임 안 집니다. 근데 이 미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분이 사선했던 프랭클린 델라웨어 루즈벨트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사선을 최장수 대통령이 된 분인데, 이분이 스탈린에게 계속 접근하고 윙크를 합니다. 저기 보면은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윙크하지만 스탈린은 먼 산을 바라보고 있죠. 세계 적화를 향한 목표로 가고 있는데, 루즈벨트는 트루맨에게 짝사랑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의 12년 동안은 스탈린, 공산주의에 대한 어프로치, 접근 유화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제 책의 핵심 루즈벨트 친소정책인데, 1988년에 이 책이 신소원에 출판되는데 마치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서 역사학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책도 때를 잘 타야 됩니다. 그래야 책이 잘 팔리는데, 저는 그런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자, 지금, 이 책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누라 정운을 하면서, 우리 누라 정운이랑 공동대표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만은, 그런 잘 안 팔린 책을 써버렸습니다. 돈이 안 되는 그런 책을 쓰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소정책에서 하나를 위해서 한번 강연을 했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젊은 세대로 보면 자유통일 의지가 갈수록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들, 통일 세대가 통일 비율은 43.6%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은사인 강만희 교수, 제 은사입니다. 한때 제가 대학 시절에 강의를 쫙 듣고 존경했던 분, 전선 분단시대 역사인식. 이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불완전한 국가이다. Incomplete nation. 친일 정상이 미진했다. 남북 한간에 공산당하고 협상 통일을 해서 자주적인 통화, 아시아의 통화, 평화를 주도해야 됐다. 한 무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건국전쟁 2 보셨죠? 여러분 강만희 교수의 이 역사인식 동의합니까? 아니요. 자신의 통일국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다. 존재하니까 저 구름 위에 달라가. 구름 위에 몽상적인 그 나라를 선정해서 남한은 분단국가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평생을 대한민국을 쪼아대고 지금은 대한민국은 불구죽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 수성입니다. 우리 이것이 역사학계의 실상입니다. 이쪽에서 자꾸 강조해서 스승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제 선배가, 사가 선배가. 지역학적으로 대한민국은 반공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CCP와 싸우는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루즈벨트와의 소련과의 관계는 그가 집권하면서 1933년 11월 16일에 결국은 그 독일 히틀러 평창주의의 위기를 느끼고 또 경제적으로는 1929년에 그레이트 디프레션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시장을 찾아야 되겠다. 소련 참 땅이 넓다. 거기에 마케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물건을 팔아라. 그런 의식도 있었고 그러나 러시아 쪽에서는 외교적으로 고립을 탈피를 하고 경제만 극복해야 되니까 서구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 미국의 자동차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드 자동차 같은 거예요. 미국에. 양쪽이 이해관계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계속 그동안 미국은 20년대, 30년대 초까지 우드로 윌슨을 비롯해가지고 볼셰비키 공산주의 정권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해서 승리를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유럽에서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승인하면서 러시아 공산주의 정권을 레닌 정권을 외교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팔레스타인 승인한다 해가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명분 안 했죠. 팔레스타인 그 테러들 저렇게 안 풀어놨는데 왜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느냐 해서 상당히 서구하고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929년 대공황 맞이해서 유럽과 미국의 이 먹물 지식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소련 거지 같다. 실험이 없다는 게. 다 직장에서 취업을 하니까 유토피아, 러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30년대에 자유진영의 풍경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을 1933년 승인하면서 11월 승인하면서 스탈린과의 본격적인 밀월 관계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경제적인 안보적인 그 문제 때문에 접근하는지요. 30년대에 파퓰러 프론트 인민전선입니다. 반파시스트 연대전선이 형성이 됐고 맨 처음에 이것은 스페인 전선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민테른이 등장하면서 또 35년 6월달 모스크바에서 7차 세계 공산당 선언에서 코민테른은 반파시어 투쟁을 목표로 해가지고 자유진영의 혁신주의 정치세력과 유나이티드 프론트 통일전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의 기존의 계급투쟁,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을 잠시 중단하고 혁명, 자유진영의 내에서 체제 정복을 일시에 중단하라는 그러한 전략 전술을 채택한 것이 코민테른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나라이 터지고 홀란드에 39년 독일의 홀란드 침공이 있었죠.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39년, 40년 프랑스 침공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미용소 대동맹이 영국과 소련과의 동맹이 41년 7월에 있었고 이 2차 대전이 시작됐죠. 그 다음에 이제 41년 8월 달에 영미가 이제 대서양 현장을 통해서 미국의 참전 명분을 제공한 것이 대서양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1년 9월 달에 미국, 영국, 소련이 대동맹을 그랜드 얼라이언스 대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일본의 진정한 공습으로 본격적으로 미국은 세계 2차 대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3차 대전, 지금 역사가들은 이미 3차 대전은 지금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요. 중동 전쟁 확전되죠? 안 끝나죠?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나죠? Next war. 전쟁이 안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1차 세계대전처럼 조그만 진이 산불에 조그만 불이 점점 커져서 거대한 산이 있듯이 지금 3차 대전이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3차 대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하철 가면 눈이 붉히게 되는데 스마트폰이에요. 사람들이 돌아서 죽을똥 탈똥 들어오는데 내 스마트폰만 되면 좀 보면 돼요. 이렇게 이기적이 됐어요. 예? 저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상팔선 분단은 1차적으로 미국 루즈벨트 행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원은 신탁 통치 구상에 있었습니다. 신탁 통치라는 건 말하자면 외국의 강대국이 관리해서 정치를 훈련시킨다 그런 뜻이죠. 국가 운영에 대한 디시플린, 훈련을 교육을 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2년 랜드 보고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조선은 신탁 통치를 해야 되겠다. 왜? 자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30년, 40년대에 일본인들이, 여러분도 지금도 트럼프에 대한 로비가, 일본인 로비스트하고 대한민국의 로비스트가 어마어마한 차이다. 100분의 1이다. 그래서 지금 관세협정이 뭐 안 된다, 된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것이 일본의 로비스트, 로비력입니다. 30년대, 40년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워싱턴에 있는 어마어마한 일본 로비스트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미국인들 친일파를 양성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영어로 된 그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조선은 형편없는 국가다. 우리가 식민지를 삼았고 이렇게 한 것은 조선의 국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식민지를 삼았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다. 냄새가 나고 뭐 어떻고 어쩌고 당쟁을 하고 사색 당장을 하고 분열 심하고 단결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팜플렛이 많이 돌아가면서 많은 미국인들을 친일파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루즈벨트 행정부의 이런 사람들의 정치가들의 분위기는 조선은 독립을 당장 해줄 게 아니라 약 30년, 50년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30년 통치를 주장하니까 이승만 박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선, 한국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항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개돼지냐? 자꾸 이제 DC가 됩니다. 그럼 20년, 10년 하면서 미국 행정부가 양보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5년은 꼭 받아야 된다. 수습을 해야 된다. 5년. 그래서 모스크바 3상이 45년 12월에 몇 년짜리 했습니까? 5년짜리 신탁 통치, 이건 양보할 수 없다. 한 것이 모스크바 3상이었습니다. 45년 12월 달 이야기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대전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고민하게 됩니다. 루즈벨트 생각해 보세요. 윌슨의 국제주의 실패다. 인터내셔널리즘. 그게 뭐냐면 국제연맹을 창설했지만은 윌슨의 미국이 상원에서 국제연맹에 가입을 못했죠. 그래서 전쟁이 2차 대전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이 하나고, 또 한 가지는 2차 대전이 왜 일어났냐? 1차에 끝나지 2차, 지금 3차까지 가자고? 왜? 유럽의 제국주의 문제다. 유럽에서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쟁탈전이 벌어져서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싸움박질을 하면서 2차 대전이 터졌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이를 저지른 건 아니다. 그렇죠. 말이 돼요. 그죠? 그래서 유럽 제국주의와 식민지를 보유해서 이것이 2차 대전의 원인이었다. 그럼 2차 대전 때 미국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유럽의 제국주의를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 아직도 어린 아이의 차이드예요. 아직도 관리해야 될 국가입니다. 막 등장했지 않습니까? 유럽의 제국주의를 뭉개는 것이 미국의 참전, 미국의 정정책의 핵심 키 포인트 됐다. 그겁니다. 루즈벨트 대실론입니다. 수렴 이론. 루즈벨트는 평생 액티비스트, 철저한 낙관주의자였습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열심히 일하면 지금의 미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물가 비싸고 뭐 해가지고 뭐 어른거 해가지고 좌파파 찰스 커튼 막 죽이고 살벌한 그
내전에 지금 벌어질 일보 직전인데, 이 당시에 이 루즈벨트가 살았던 시대는 열심히 일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뭐 장관이라든가 열심히,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동산 갑부의 아들입니다. 외아들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어프로치하면 어떻게 비슷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았더니 이렇게 보니까 뭔가 비슷해졌어요. 긍정절약하고 코 크지요.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좀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부부가 좀 이 습관이라든가 뭐 밥 먹는 거 이런 것도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죠? 눈치를 말하면서 양쪽에. 그러듯이 이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대화하고 소통하고 갖다 주면 감동해서 공산주의에게 또 꿈을 갖다 주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하면서 자기가 그 도끼를 뺀다 이거예요. 그게 수렴 이론입니다. 지금 이런 동의합니까? 좌파하고 우파하고 합쳐지면 좌파 우파 교과서가 시작이 되면 좌익도 우파 교과서 사주고 우파도 좌파 사주고 하면서 50대 50으로 역사 교과서가 좌익 우익 교과서로 해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좌우 공정 좌우 합작 역사에서 그렇게 하모니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사 전쟁을 해가지고 저 우파 세라 해가지고 아작을 내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우리는 좌파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같이 살고 싶은데 좌파가 우파를 완전히 짓밟고 뭉개놨죠? 그것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우리 이런 참혹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용주의자입니다. 프라그마티즘이라는 엄밀하게 말하면 유럽 사이드에서 보면 이거 철학도 아니에요. 그렇죠? 먹고 살기 편한데 모든 학문이 필요한 대로 살겠다는 학문 자체라는 것은 유럽의 철학이 아닙니다. 미국은 땅 넓고 인디아만 넣어버리면 그 강한 땅에 하느님 아멘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땅에서 먹고 살고 씨를 뿌리고 있는데 외적이 없죠. 인디아만 몰아내면 그 넓은 땅에 아무런 부러운 게 없는 나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철학이 뭐 필요합니까? 그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미국 갔다 오신 분은 알 겁니다. 이 20년대, 30년대, 40년대는 유럽의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뭔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스캐피탈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건 뭔데 그래요. 먹고 살기 이렇게 편한 천국인데 뭐가 공산주의가 어떻고 저떻고 해요. 태평천국의 나라인데 그러다가 유럽의 1차 대전 경험하고 2차 대전 경험하고 아웃사이드 바퀴 세계가 이거 뭐야? 하면서 개입을 하는데 그건 공산주의가 있었지만 자신의 각도의 철학적인 인식에서는 공산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인 정치가든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 LA에서 여러분 와싱턴까지 여행을 하지 않는 그 미국인들이 수두룩해요. 평생 동안에.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때 처칠과 스탈린 간에 복동과 지금 싸움을 말리는 미디에이터, 중재자 역할을 자임을 했다 하는 겁니다. 처칠은 유럽의 식민지가 대영적인 식민지가 뭉개지는데 이것을 막으려 하죠.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에 대해서 막으려 합니다. 루즈벨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국제 평화를 영구히 3차 대전이 없는 세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영구히, forever. 1차, 2차, 3차 이렇게 됩니다. 그건 뭐냐? 유엔을 통해서. 지금 유엔이 지금 개판됐잖아요. 미국이 굉장히 유엔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엔 3차 대전을 반대하겠다. 그러려면은 유엔에 스탈린 공산주의자 처칠 다 끌고 모아가지고 모든 나라를 유엔에서 포용을 해야 되겠다. 제일 힘든 게 소련 스탈린 아닙니까? 공산주의 세력인데 대화 상대를 해가지고 끌어들여서 같이 가야 되겠다. 뭘 위해서? 월드 피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칠이 가입을 해가지고 1943 11월 처칠이 인듀 컷을 해가지고 조선을 즉각적 독립을 배제했죠. 영국은 우리나라 조선이 망할 때 미국과 더불어서 일본에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에게 이기니까 그 대가를 내놔라 이야기예요. 조선을 내놔라 하니까 영국과 미국이 합의한 게 바로 이
카스한테부터 줘야겠습니다. 네. 조선을 일본에 넘긴 게 영국이에요. 영국하고 미국이겠죠. 그 당시 100년 전에 미영 패권 전쟁이 격심한데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샌드위치 되고 있죠. 정치는 중국에 종속되고 경제는 뭐예요? 미국한테 지금 아장나게 일보 직전입니다. 바로 100년 전에 이거 잘못 처리하면 나라는 조선이 망하듯이 어떻게 됩니까? 골라가는 거예요. 제2차 IMF. 8.17 1400 골랐죠? 골라가는 거예요. 미국 전시 군사전략과 중국 전선인데, 여러분들 건국전쟁 2에 보면 미국 랜드리스 액트에서 최대의 수호자가 영국, 소련, 중국 중에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연합은 사람. 건국전쟁 2. 나 3번 봤는데, 여러분 그 영화 다 봐야 되겠다. 건국전쟁 제가 3번 봤는데, 거기 보면 미국의 랜드리스 액트가 무기대여법의 최대의 수호자는 얼마나? 소련 공산주의 최대 수호자라고 그래요. 왜 무기대여법으로 소련이 최고 수호자인가? 총 550억 달러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달러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국이 제일 많이 가져갔고, 그 다음에 소련이 110억 달러 가져갔는데, 두 번째로 많이 가져갔는데, 영국은 미국이 랜드리지를 제공할 때 그 대가가 있습니다. 영국이 태평양 대서양에 있는 섬들 있잖아요. 그걸 미국이 가져갔습니다. 99년 조차를 해가지고 미국의 해군기지를 다 가져갔습니다. 영국의 해외 식민지를. 근데 소련에 대한 원조는 뭐예요? 묻지마 원조예요. 김대중이가 북한에 여러분 5달러 줄 때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우리 북한에 있는 수용소 사람들 남한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터졌어요. 루즈벨트가 2차 대전 때 랜드리지 액트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터졌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빅토리. 무조건 히틀러를 이겨가야 돼요. 그 무기라든가 식량이 어떻게 전송되는지 아무런 정보를 갖지 말고 무조건 갖다 주었습니다. 무조건 이기라. 여러분이 이제 소련이 북한에 진출할 때 45년 9월 달에 8월 25일 날 평양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평양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집차 있죠. 집차 와이어 소련 군합발 그 미제 미국이 어마어마한 원조로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의 공산주의 세대를 확보하는데 기록한 게 미국의 무기대여법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는 제2전선을 해가지고 스탈린 압력과 압력이 있었고 제2전선 또 중국 전선은 국부전 공산당 일본군이 3파전이 되었는데 미국의 군인들이 생각은 왜 북부군과 공산군이 유나이티드 프론트를 해서 일본군과 대항하지 않느냐 이게 불만입니다. 이 중국 자미스 군대는 일본군하고 싸우는데 굉장히 힘든데 그 다음에 워싱턴 군대가 또 있잖아요. 삼국지점 3판인데 미국은 굉장히 국부군에게 공산군을 같이 도와줘서 같이 일본군과 대항하라 굉장한 압력을 가지고 있었고 장개석의 항일전을 미군부는 의심을 하게 되고 열심히 안 싸운다 얘기예요. 전쟁 일본을 물리치고 난 뒤에는 본격적인 중국의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왜 열심히 싸우지 않느냐. 그래서 장개석을 한 번에는 제거하려고 합니다. 암살기도죠. 그 지도자를 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좀 교체하려고 했던 거 알죠? 6.25 때. 그것처럼 장개석을 교체하려다가 못하고 그러면 중국의 장개석 군대를 교체 안 하고 무기를 줄이고 누구한테? 소련의 참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얄타 협정이었던 겁니다. 미국 대수문제 성격과 스파이 문제를 보면은 대화법이 1942년 3월입니다. 2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련 원조는 무조건 포주기 원조 군사 정보 제공 기지도 사용 불허하고 원조를 주었는데 그 원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미국에서는 전혀 모른다. 정보를 안 주니까. 또 미군도 군사팀들 못 들어오게 하는데 작전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무기대처로 해가지고 이제 소련을 원조하는데 이때 존 홉킨스가 친소파의 그룹이었습니다. 이 미국 행정부 시절에 가장 소련 간첩이 많았던 것이 언제?
루즈벨트 행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어디에 포진되어 있느냐? 국방부, 외무부, 재무부 쫙 간첩들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핵 알죠? 뉴클리어 웨폰. 원자탄도 그 간첩들이 소련에 제공했던 겁니다. 우리의 존 홉킨스가 군, 또 장군들, 제임스 번즈, 필립 페이먼빌 군수 전문가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냥 갖다 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국정원팀도 북한에 있다가 뭐 사고친 국정원 간부가 있었죠. 무조건 그걸 갖다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국무회 LJS 얄타에 가면서 스탈린에게 정보를 다 넘겨가지고 미국의 의도를 다 간파하도록 정보를 준 LJS 하버드대학 출신입니다. 그 인류대학이라고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CCP에 영향력이 쫙 깔려있지 않았습니까? CCP 저지한. 그걸 대한민국 서울대학을 중국 공산당이 먹었다. 그거예요. 우리 거다. 그 당시 2차 대전 때 하버드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LJS, 이승만 박사가 국무부에 가서 좀 이렇게 연들이죠. 누구대학 원조도 좀 받고 상해 중적 인정 좀 승인 좀 받으라 했는데 딱 앞에 가로막은 게 LJS입니다. 이 박사 당신 연합회의 고집불통 당신 여기 왜 왔어? 딱 가로막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조셉 데이비스 주소 대사에 출석하고 헤이 덱스터 파이터 제목의 그 간첩 IMF를 창설한 인물입니다. 간첩이 쫙 가집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예요? 국정을 마비된 것이 나라국이죠. 반국가 세력 지키지도 못하는데 비상경 해가지고 지금 떡이 됐잖아요. 국정원이 마비가 됐습니다. 나라 이거 운영될 수가 없어요. 주요 회원들 예를 보면 나와있죠. 대서양 현장 41년에 했고 할사부란 무조건 행동 바로 루즈벨트 처칠 장교에서 조선의 집값 독립을 부정하게 됩니다. 인디언 크로스. 그러니까 테헤란에서 루즈벨트 처칠 스타일이 만났는데 다시 루즈벨트는 조선은 40년의 수준기간이 필요하다 했고 얄타야담은 38선 분단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들조차도 얄타야담에서 38선 분단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반도 분단의 대문을 빗장을 열었다는 겁니다. 빗장을. 얄타 40년의 2월달에 소련이 대의전 참전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미소 스탈린벨트 간에 미략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설명하지만 그때 또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사석에서 조선은 20년 내지 30년 신탁 통치가 필요하다. 뭐 귀신이 씌었는지 조선하고 그렇게 신탁 통치를 원했던 겁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그 대공황을 극복한 영웅이다 해가지고 온통 찬양한 책들이 많잖아요. 오늘날의 베네수엘라든가 미국의 그 자유진영 정치가들의 그 퍼주기 돈 갖다 주면서 코로나19에 돈 갖다 주듯이 일반 국민들에게 퍼주기를 시작한 게 루즈벨트 행정부에 돈 다발먹인 게 달러로 막 퍼줬어요. 그 시작이에요. 이 루즈벨트 행정부가 뉴딜 극복한다 해가지고 한반도 분단의 길을 였다는 게 얄타회담입니다. 그리고 포츠담 회담 봅시다. 얄타 미락과 한반도를 보면 얄타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군부가 마샬 참모총장이 일본 본토를 상륙해야 되는데 미군이 30만 내지 50만 명이 죽는다. 그럼 중국은 투입은 안 되고 이 사상자를 줄여야 된다. 투표를 많이 하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조지마시는 유명한 말 합니다. 미국과 같이 민주주의 국가는 7years war, 7년 전쟁은 불가능하다. 왜? 중간에 자꾸 투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6.25 때 투표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상자를 줄여야 된다 해서 중국 북부를 불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을 끌어들였는데 문제는 소련의 군 참전 조건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잃어버렸던 만주, 시베리아 모든 잃어버린 제 권리를 원상복귀시켜준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국 한보다 개망이고. 이 루즈벨트가 스탈린과의 미락을 할 때 처칠 장교석과 상의를 전혀 안 했습니다. 미락을. 시크릿. 사인했던 거예요. 그 결과 소련은 중공군을 무장한테 지원하고 주권 국군 내전에 도화선이 되고 또 북조선 침공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게 됐는데 일단 루즈벨트가
4월에 사망을 합니다. 4월에. 루즈벨트 사망과 그 유산을 보면은 소련이 미국의 무기대여법의 최대의 수혜자.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군사권조. 무조건적인 군사권조고. 자,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그 2차 대전 때 루즈벨트와 달리 스탈린하고 처칠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 그 전쟁에서 군대가 포지션, 정치, 포리티컬한 그 포지션, 그걸 생각한단 말이야. 그거, 군대가 들어가면 거기에 어떤 자유주의 체제가 등장하느냐, 저는 괴뢰 정도가 들어가느냐, 이거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스탈린하고 처칠은. 근데 루즈벨트는 물론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걸 걱정하지 마. 돈벌이를 받았대. 왜? 유엔이 모든 걸 관리한다 이야기야. 유엔이 남북 합작이든지 무슨 정권이든지 투표를 통해서 민주정부나 이런 정권은 유엔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어느 군대가 먼저 그 지역 가도 투표해가지고 물러가 유엔이 나간다 이야기야. 여러분 가자주구에서 이스라엘 나갑니까? 유엔 계획 나가요? 안 나가죠. 근데 루즈벨트는 유엔을 맹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 생활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거기 보면 전쟁은 정치 수단이다. 전쟁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나라에 가서 우리의 유리한 정치 체제, 그 많은 땅 따먹기, 그것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다만 무조건 빅토리 무조건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전에 소련 군사력이 강화되고 동중부 유럽에 공산화, 중국 공산화, 북한 공산화에 크게 얘기한 것이 미국의 무기대여법이라는 것이 제가 루즈벨트의 진수 정책의 결론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좀 봤는데,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책을 봤는데, 75년 6월 30일 미국 방문했지 않습니까? 수용소 운동해가지고 노벨 문학상 탔죠.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네. 미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에서 미국의 대수 무기 원조에 대해서 소련 국민들은 그 당시에 미제인지 메이드 인 USA인지 전혀 몰랐답니다. 강냉이라든가 이런 밀가루 같은 거 들어올 때, 무기 같은 거. 소련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솔제니친은 이런 말 합니다. 승전에 기여했지만 전후 소련 공산주의 세력을 양성하는데 미국의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기여했다. 김대중과 북한 번주가지고 핵개발하듯이 그러네. 말을 이적행위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적정하게 원조를 해주느냐? 그게 전략이에요. 오늘 아까 소련 참전이 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7월 16일에 사막에서 미국이 원자탄 실험을 성공하니까 존즈 미국의 운상관은 소련 참전 필요 없다 그럽니다. 원자탄이 있는데 말하고 소련을 끌어들이냐? 태평양에서 소련이 한 게 뭐냐 이렇게요. 그 메가드와 니미츠 해군 제독이 소련의 참전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완전히 한 대만 숟가락만 넣는다. 예? 그래서 소련 참전 불필요하다 해가지고 분통을 터뜨렸는데, 루즈벨트는 죽고 사인하고 죽었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원자탄이 투하된 거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바로 8월 나가사키 터졌는데 스탈린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8월 9일 소련이 참전하면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게 평양 들어오는 게 8월 25일입니다. 급속도로 들어오고 포괄 정령이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한반도에 이 소련 군대가 급속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3.4 핵적의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냉전의 비방록, 신윤호 교수, 한국 군단사에 이렇게 되는데, 맨 처음에 냉전 비방록이 교수였지 않습니까? 딩거스크. SWRCC의 그 러스 본스트리는 대령들이 10일부터 10일 사이에 브링던 넷 해서 급하니까 소련군 막혀서 그냥 서울과 삼아서 북구 뿌려라 해서 이제 군사적 편의주의에 쓰겠다. 냉전 비방록에서 방공주의자입니다. 국무장관 같이 했죠. 베트남 전쟁 당시에. 천재예요. 수재예요. 근데 3.8선을 포함한 빨리 꺼라. 군사적 편의주의에서 일본의 비무장을 해제하기 위해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군이 점령해서 해제시키고 우리 물러가면 된다. 소련의 3.8선 조속 수로에 대해서 놓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아닌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신노보 교수.
한국 변호사연구 아직 살아계신데 포츠다운에서 이 기원은 증언이 그런 겁니다. 국무회의라는 찰스 미스라는 사람하고 직접 서신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3월 분단 시작이 포츠다운 그 시절에 그 기간에 동해안의 미소 잠수함 작전 수역을 논의하는 가운데서 대충 3박 4일 합시다. 서로 이남 이북을 해가지고 동해안 미소 잠수함 작전을 논의한 것이 시작했다. 이런 것이 그 책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완배 교수 세 번째입니다. 삼박선 핵정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군사적 편의주의가 아니라 오래 계획된 핵정이다.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단히 오랫동안 의도된 전략이다 해서 자, 유석열 교수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읽어보셨어요? 또 신영학 교수는 이 사회학과 교수인데 역사학 이것저것 안 낀 데가 없어요. 어떻게 독도니 청와대 무슨 해체 해가 꼭 껴요. 장사되는데 꼭 껴요. 근데 포츠다운 미락설입니다. 포츠다운에서 미락했다. 저는 이건 믿지는 않습니다. 무슨 미력을 했다는가. 근데 결론은 뭐냐? 제 결론은 그겁니다. 군사의 편의주의라는 것과 소련 견제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으로 같은 해석으로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한반도 분할은 일본 분할 대신 이루어졌다는 데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온 이래 히틀러가 권총자살해가지고 45년에 2차전 유럽에서 끝났죠. 그리고 분단되었습니다. 그죠? 소련,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프랑스가 그거 낀 거는 처칠이 스탈린을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드골을 자꾸 끼어 붙여가지고 4대국 분할됐습니다. 그게 독일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분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이 스탈린은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에서 한 게 뭐 없습니다. 총알도 안 쐈잖아요. 그럼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일본 점령은 미국이 단독적으로 하겠다. 메가더님이 제가 결사를 한답니다. 절대로 일본은 건드리지도 말고 코스트도 하나 건드리지 말고 어떻게 스탈린 감히 해서. 그 대가는 뭐냐? 떡조각 하나 줘야 됩니다. 그죠? 늑대가 왔을 때 고깃덩어리 하나 줘야지 그 먹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결국은 3박선 이북을 소련에 양보하면서 일본 점령에 대한 요구가 취소가 되지 않는가. 그러면 미국이 그 당시에 생각하는 북조선을 스탈린에게 떡고물 주듯이 고깃덩어리 하나 주듯이 늑대한테 주듯이 던지준 이유는 뭐냐?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이것이 경쟁이 나왔습니다. 조선 말기 이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맨 처음에 알렌이라는 인물이 1884년 갑신정변 일어나기 한 달 전에 9월달에 상륙을 합니다. 10월에 갑신정변이 일어났거든요. 알렌이 중국에 가서 의사니 선교사니 이러는데 장사가 안 돼요. 자기를 인정하지도 않고 중국이 크잖아요. 근데 미국 선교사가 코제이가 와가지고 약팔이 해도 이까짓 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신정변 한 달 전에 딱 와가지고 보니까 신기하게 하면서 대접이 다릅니다. 미국인들에 대한 코제에 대한 대접이 달라요. 이거 되겠네? 그러다가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근데 그 선교사들이 자기 그 선교 본부에 많은 보고서와 일지를 씁니다. 그 보고서를 국무성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한반도 전략을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준 보고서를 갖다가 볼 거 아니에요. 정황인데 그때 조선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하여튼 길가에 가면은 찌릉내가 난다 이게. 전봇대 오물들 개 싸고 똥 싸고 오물 해서 싸움 박질하고 당쟁 이래가지고 갑신정변에서 사대당과 개화당 딱 터지게 싸우고 하는 정전의 부정적인 모습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미 선교사가 미 군성에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해방될 때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조선 말기에 있었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과 똑같이 조선을 행정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49년에 철수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뭐냐면 미국 선교사가 말한 운동의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 랜드 오브 모닝캄, 그죠? 랜드 오브 모닝캄. 조용한 나라인데, 아침의 나라인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그냥 그런 조용한 나라다. 백이민족이에요. 그런 나라. 은둔의 나라다. 지금 180 다르죠. 그런 나라로 이직을 해서.
30, 이거 한 북쪽으로 떼어줘버려. 알았어. 그래서 소위 물론 좋고, 어쨌든 나만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스탈린이 즉각 수락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분단으로 북한 주민이 결국은 자유가 희생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좌파 역사책에서 여러분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게, 많은 그 무슨 평화통일이다, 강만일 교수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그 좌파 역사에서 여러분 지적해야 될 게 자유주의 사관이에요. 남북한에 어떤 것이 우월한 체제냐,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장한 체제냐, 이걸 가지고 공격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결의 말은 세계사라는 그런 자유정신, 프라이트,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유. 국민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 주민이 희생이 되고, 포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소련 군족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공산되고 말았습니다. 일본과 민주가 책임자입니다. 물론 일제 삼바선 분단에서 일제가 식민지를 하지 않았다면, 일제가 대동아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이렇게 평창주의, 군국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식민지 하지 않았다면 분단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일본에 대한 근원적 책임을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임종불을 쓴 이유, 2차 이제 임종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라든가, 독립운동의 방략이라든가, 분열된 전략, 지금도 광화문에서 이러저러 단결하자 하는 것인데, 작은 나라는 단결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작년에 백구비기라든가 돌베개를 보면은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의 그 반성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김영석 방공관장이 해방이 딱 거두중이 잘라가지고 온라탄 연합국에 지원해가지고 해방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독립운동도 부정했지만 그래가지고 좀 자기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 아직도 논설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백번 일자 돌벽에 보면은 우리가 항일운동을 했을 때 독립을 위해서 한 게 없다는 반성이 그들의 책이 항일운동가 장준하가 김구 비서실장 했잖아요. 그 책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성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친파 어쩌고저쩌고 보고 3월선 분단에 있는데 한반도가 한일관계 미래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아자리 나라 IMF 나면 반문동이 날지 모르지만, 당장에 한국의 경제적인 안보와 위기가 쳤을 때 여러분 어디 가서 돈을 구하랍니까? 여러분 일본한테 김영삼이가 일본한테 버장머리 고쳐주겠다 하다가 수화핑 해가지고 돈을 달랬잖아요. 땅을 이렇게 해서 수화핑이 좀 체결하셨는데, 일본 재무성이 미국의 재무성하고 연락을 했어요. 미국 재무성 장관장관이 뭐라 했습니까? 그거 해주지 말아요. 그랬어요. 김영삼 버장머리 고친다고. 클린턴이 그랬어요. 그래, IMF 터진 거 알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버장머리 고쳐준다고 어깃장 나타나 IMF 터졌을 때 이거 어디가 선보일 겁니까? 저 다바라 선보일 겁니까? 대만, 필리핀, 일본, 어디, 우리 원군이 어디 있어요? 전쟁, 경제, 외교, 이거는 도와주는 이웃이 없으면 못해요. 아무것도. 강대국도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 같이 연결해서 전쟁을 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 친구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my friend? 우리 후군이 어디에 있어요? 이 전략적인, 지정학적 위치에서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용이 위해서. 한반도 동시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반도가 자유통일을 해야 되는데, 일본 당신들 방해하지 마라. 왜? 당신들이 식민지화라든가 대동아전쟁을 안 일으켰다면 대한민국이 분단이 안 됐을 거 아니냐. 당신들이 그 도덕적으로 책임져. 그것도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월 때 보면 전두환 정권이 일본의 안보 모임 승차원을 제기해가지고 배국 내놔라 해서 레이건한테 해가지고 3쿠션으로 미국에 일본에 압박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 미국에는 무기 팔아주겠다. 무기 사주겠다. 그 돈 받으면.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가 나가서한테 연결해가지고 그 한국 좀 도와주라. 당신들 공짜로 돈 많이 벌었지 않느냐. 그래서 100달러에서 DC 해가지고 이게 너무 많다 해서 40억 달러 받은 거 알죠? 그래서 한강에 그 정비를 하고 빚돈이 있었던 중화학공업 빚 갚고, 그래서 오공이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을 완전히 책임 겁니다. 어떻게?
일본에 40억 달러를 받아가지고 그게 외교없고 이게 전략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기도하고 준비하는 민족만이 살아남습니다. 우리 자리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백성이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련군은 45년부터 48년 사이에 대한민국 건국된 과정 3년 동안에는 이 분단을 연구한 것이 미군제가 아닙니다. 소련의 분단 책임론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45년 9월달에 민주기지, 북한의 북조선 민주기지 혁명론을 제시하면서 북한 괴뢰정권, 그 당시 33세죠. 김일성을 내세워가지고 괴뢰정권을 만들고 소련이 사관 교육, 사회주의 교육 시켰죠. 38년 38선 통행 차단시켰죠. 우편철도 통행 못하겠죠. 소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벌써 46년 2월 달에 토지개혁 해가지고 국가 형태를 이미 갖췄습니다. 화폐개혁 사업진을 했습니다. 친일파 반동 sul싱했습니다. 북조선 인민임시위원회 만들었습니다. 국회를 만든 거죠. 그리고 유엔 남북한 총선거 결의에 무시해가지고 38선 위로 올라가는 유엔 임시위원단 못 오게 했습니다. 누가? 소련 군주가 스탈린, 김일성이 그 짓거리 했어요. 분단을 연구한 것, 48년 분단의 책임자는 김일성과 소련 스탈린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미군적으로 일단 군사적 편의주의에서 그걸 잘랐는데 3년을 완전히 고착하신 것은 소련과 북한 괴뢰정권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4.3 사태, 4.3 제주 사람 사건, 건국전쟁 투여서 이야기했지만 그게 1페이지, 2페이지 대문짝만하게 군대와 경찰이 어떻게 제주도 양민을 학살했는가 1페이지, 2페이지 자세하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래 중요한가?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한글사가 우리의 과제를 보면 외세가 일반적으로 건선입니다. 외세가 일반적으로 건선이지만 외세가 만든 분단에 철조망을 해체하는 것은 우리 손으로 해야지 남은 손 몇 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태평양분도 큰 거 터진대. 트럼프가 해주겠지. 트럼프가 복마 타고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제해주겠지. 유튜브도 그래가지고 하니까 유튜브에 슈퍼챗 쫙 주고 박수칩니다. 야 잘한다 이거. 내가 어떤 보수 유튜버라고 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인기예요. 우리가 먼저 스스로 무엇을 해야지 하늘이 도와주는 것이지 어디서부터 큰 거 터진다고 어서 외국의 무슨 사대주의적으로 일단 우리가 열심히 나라를 구하는 운동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어디서 태평양에서 큰 거 터진다는 게 언제? 그러니까 50년대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목표로 세웠는데 제가 어린 시대입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 목표 여러분 이 뭉개면 안 돼요. 이런 목표가 국가적으로 없어지니까 국민들이 해고래래 해가지고 부죽죽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는 목표가 국민들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채찍질을 하면서 몽둥이로 때려가면서 그 목표를 향해 나가라고 정치 지도자들이 해초를 후려쳐야 돼요. 왜 국민들은 눈치를 보면서 돈을 퍼주고 목표도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맹목적 한반도 평화 탈행 속에서 민족적 과제, 북한에게, 인민에게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이게 우리 민족의 라스트 미션입니다. 여기다에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남북한 모두에게 주시는 회개의 요청입니다. 통일가 단지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찾을 때 주어지는 은혜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 에스겔 31장 22절 내가 그들을 그 땅 이스라엘 산중에 한 민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모두 다스리게 하더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이 말씀 이스라엘 분열하고식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단은 한반도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권하여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시다. 그럼 우리의 꿈은 뭡니까?
이 꿈이 없는 건 개변적인 꿈이 없죠. 인간은 죽을 때까지 꿈을 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젊을 때 이야기지만 사람은 자기 생각한 대로 됩니다. 우리 혈애가 꿈을 꾸면은 어떤 꿈을 꾸냐에 따라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좋은 꿈을. 그라운드 드림. 여러분, 꿈을 꾸는 국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자 꿈을 꿔야 돼요. 내가 어떤 꿈을 꾸겠다. 그 꿈대로 사람들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미국에 여러분들 큰 바위 얼굴 있죠. 그것을 어린 시절에 보면서 평생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할 때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 그걸 구절 보고 감명 먹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꿉니다. 당신은 교점. 지금 우리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자유통일이냐, 적화통일이냐. 이 적화통일을 노리는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마침내 한국은 홍콩 공산화로 가는 바로 길목에 그 문에 지금 이따 들어갔다는 얘기를 한 발짝으로 게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홍콩 공산화에 갔던 길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가? Who and how? 여기 계신 분들이 홍콩 공산화의 길 브레이크를 막기 위해 파리에 어텐딩 참석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바로 이 대륙을, 유라시아 대륙이 불구죽죽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한국만이 그 대륙의 모토 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 미국과 연대해가지고, 우리는 미국과 이 동맹, 크리스찬 동맹, 가치 동맹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시팩이라든가, 코리아 시팩이라든가, 미국에 많은 그 인사들이 많이 가 있죠, 지금. 예? 한인 그 교포 포럼 해가지고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항해도 할 때 어디 가서 했습니까? 하와이 와싱턴 미국 가서 했어요. 어떻게? 디플로마시로. 외교로 독립운동의 길을 뚫었다는 겁니다. 중국이라든가 시베리아라든가 이런 외국의 일본 대륙으로 간 독립운동의 모든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으로 간 태평양을 건너간 독립운동가 이승만 박사를 주도한 그 외교 전략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게. 크리스찬 동맹.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처칠과 이승만의 독립운동의 핵심은 뭐로 나라를 줄 압니까? 코레스폰던스, 레터, 편지로 나라를 구했어요. 처칠과 이승만은 심심하면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미국 국무상과 미국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도와주냐? 영국과 조선이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의 식민지가 된다면 이것은 자유진영의 위협이고, 미국이 숭고하게 여기는 자유를 잃은 나라, 그 다음에 당신들이 또 위협에 처한다. 전체주의 국가에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대신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일제 파시즘, 또 전체주의, 대륙의 전체주의 국가가 싸우고 있다. 누구를 대신해서? 미국 본토에 있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미국인들과 대신해서 체험을 하면서 자유를 위해서 반파시스트, 반전체주의 국가에서 싸우고 있다. 너희들을 대변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승만 박사와 처칠이. 두 분은 어떻게? 라디오 방송을 계속 프랑스 국민들을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그 돈도 큰 돈 아닙니다. AI를 번역하라면 영어 금방 번역해요. 한글로 써가지고 올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원 집에서 이재명 아웃 하면은 이재명이가 예, 물러가겠습니까? 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전략 전술을 바꿔야 돼요. 미국 사람들 편지요,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 조강준 씨가 트루먼한테 편지 보냈다 그러잖아요. 편지의 힘은, 연애 편지도 막강한데, 편지의 힘은 막강한 겁니다. 그 큰 돈 안 드는 겁니다. 전략 전술을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현재 공산주의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또 그것을 막기 위해 바로 이 자유민주시민회의의 조참 포럼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이른 시간에 약간 이런 한국 역사적인 부분을 또 듣게 되니까 더 조금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좀 시간의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혹시 그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3.8선에 대한 이 분단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그 한국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 대한 부분도 굉장한 지식이 많으세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네. 이주천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역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학과는 기록의 학문이고 정치학과는 분석의 학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이 잘못되면 분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틀린 사실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그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사학이 모든 사회과학의 기초요, 토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정치학도로서 사학과 박사님의 강연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루즈벨트의 입장입니다. 루즈벨트는 당시 오로지 머릿속에 나치즘의 이 도발을 어떻게 꺾을 수가 있느냐, 히틀러의 저 세력을 어떻게 무찌를 수가 있느냐, 오직 여기에다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스탈린의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어찌 보면 가장 최초로 느꼈고 그것을 공론화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이승만 박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잘 아는 것처럼 불과 1923년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불과 한 5년 이후에 공산당의 당 부당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왜 공산주의는 나쁜가 하고 그렇게 이승만 박사는 썼습니다. 오늘날 시각에서 보더라도 더 이상 정확하게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얘기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질문입니다. 내가 좀 여러 가지 부족해서 아직 그 자료 같은 걸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승만 이전에 미국에서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주장하고 그걸 얘기한 혹시 학자나 언론인이 누가 있는지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유럽에 비해서 그 사상가, 철학가 차원에서 그렇게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 점이. 왜냐하면 전반적인 실용주의 무드가 확산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대공황 이후에 그 경제 문제에 올인했고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한두 명이 소수의 대학 교수들이 지적한 점이 있었고 이제 그 유대인 쪽에 이 공화당 쪽에 그 상원 하원 의원들이 오히려 정치가 쪽에서 소련 공산주의 문제를 국회 청문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또 공화당 쪽의 국회의원들. 그러나 인텔리겐자들, 지식인 쪽에서는 상당히 미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뉴딜의 이런 분위기에 올빵됐거든요. 30년대 올빵. 그리고 파시즘이 들어오니까 이걸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휩쓸렸던 것입니다. 그 미국 지성계의 30년대 비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인데요. 지금 타이틀에 한국 홍콩공산화기를 누가 어떻게 브레이크 밟을 수 있나 질문하셨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두 내란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부정선거를 밝히고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것밖에 없는데 국힘당도 저도 이 부정선거 부채도 안 꺼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 주권을 내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서부터는 민주당 해산 운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 해산의 길은 지금 그러니까 물건과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대통령이라든가 법무부, 국무회의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주당을 해산을 하려면 국힘당이 함께 농계 작전을 해서 같이 끌어안고 같이 해산하는 그런 일밖에 없고 올해 3월 달에 다행히 그 국힘당 초선의원들 44명이 국회의장 하자라든가 간헐적으로 이게 국회의장 하자라면 그게 마지막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었거든요. 지금의 그 브레이크 밟을 수 있는 길은 국회 해산의 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국회에서는 사실 그 국힘당도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서 모든 그 주권과 권력이 국민에게 나오기 때문에 국민 주권을 내세워서 국회 해산을 종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뭐 국회에서 그게 주장은 그렇던데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급진적인 것으로 또 국힘당 내부의 어떤 자기 희생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당장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하게 돼요. 1919년 3.1운동을 해가지고 3.1운동을 모였을 때 33인들이 태극기 만들고 나와서 만들면 된다 그랬어요. 그 나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군의 기관총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못하고. 33년 종로경찰에 전화 걸어가지고 잡아가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독립운동가들이. 그것이 지금 오늘날 비유가 많이 되는데 일단 부정선거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개입됐으면 이거 쉽게 안 끝납니다. 결국은 부정선거 문제가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으면 한국이 중국하고 대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6.25 때 중원군 우리가 유엔군도 버벅거렸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문제는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월드 범세계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 그렇다면은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 했듯이 이거는 한미 간의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네트워크, 팀워크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결국은 워싱턴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런 우파 공화당 네트워크 거기서 연구소하고 우리나라 연구소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국제적인 부정선거 문제에서 한국 베네수엘라 전체적인 그런 것을 처리해 나가야 되지 우리 힘만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미국과 한국 간 네트워크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전략적인 어떤 오거나이제이션, 조직. 그 어떤 사람은 전환기가 자꾸 국내에 들어와 그래요? 그럼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전환기는 미국에서 할 일이 있어요. 거기 정신주 조직하고 미국인들 교포들 모금하고 또 애국심을 부추기고 이승만 대통령 한 일 그거 해야 돼요. 왜 자꾸 들어와 그러냐고. 감옥에서 가는 거 기다린가? 많은 사람들이 미국하고 교포들하고 미국 사람 교포들 우리 오게 하고 여기는 가고 한미 간에 부정선거 척결 네트워크 그리고 그것이 미 상원 하원 트럼프에게 편지를 쓰고 조직하고 캠페인 벌리고 모금하고 그런 것이 같이 가야지 국내 문제 이거 우리 힘으로는 중국 문제 다루기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인내를 해야지 집회에 가서 이거 흔든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조직하고 연구소 만들고 공부하고 공부가 안 되죠. 거의 요새 거의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거의 깊이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이재명이 언제 물러갑니까? 빨리 그거 갑시다. 그 집회가 물러간다 갑니다. 그분이 그럼 반성한다 합시다. 집회 갑시다. 집회가 다 아닙니다. 1919년부터 45년 사이 무려 23일 운동에서 집회해서 26년 만에 주권을 찾았습니다. 중국 문제, 공산당 문제, 부정선거 문제 여러분 하루 이틀만 해결된다 보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깊이 장기적인 전략을 이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2030 세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 열강을 해주신 한 번 더. HS라인 긋기 전에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가 14등인가 그렇게 돼가지고 걷다고 하는데 그럼 1등 미국이 바라볼 때 제1등은 어느 나라였나요? 언제요? 6.25 때 아니면 조선시대 때 언제요? 1번. HS라인 긋기 전에
미국의 전략은 그러니까 유럽 사이드에는 영국을 축으로 합니다. 런던. 이전에 여러분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그 헤드쿼터가 런던에 있었죠. 아이젠하워 헤드쿼터에서 런던에서 병력을 모아가지고 영국에서 프랑스 쪽에 전선에 투사한 게 제2전선 44년 노르만디 상륙작전이었거든요. 영국이 제일 중시하겠습니다. 영국과 모든 문제, 외교 문제를 상의합니다. 미국 연미가. 그러면 동북아시아에서는 누구냐? 헤드쿼터는 동경입니다. 메가드가 동경에 갔었죠. 모든 미국의 동북아시아의 핵센터는 일본 동경에 있습니다. 그럼 100년 전도 마찬가지. 왜? 하와이에서 이제 지정학적 그 때입니다. 지정학적으로 해가 미국이 배를 타고 이러고 오면은 제일 먼저 부딪히는 상륙하는 게 일본이지 조선이 아니죠. 일본이 핵심이고 조선은 대륙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말고 떨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본만 있어도 된다. 이건 그래서 한국을 쳐해도 바다 쪽에 일본만 지켜도 동북아의 디펜스 라인을 방어할 수 있다. 이걸 저항한 게 이승만 아닙니까? 왜? 우리가 자유를 지키는데 당신들 미국의 건국의 목적은 뭐냐? 세계 편하고 세계 인민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냐 해서 명분으로 미국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 이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호소한 것이 대명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2의 엑시스 라인이 쳐진다고 지금 미국의 국방부에서 제2의 엑시스 라인으로 해가지고 뭐 한국하고 한국을 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게 겁을 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제 이 자학과 우익이 분리해가지고 한국이 왜 미국의 최전선으로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느냐 이 전략적 가치, 전략 자산들. 그리고 미국이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나라는 전부 훈훈합니다. 세계에서 미국이 원조로 해가지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많은 원조를 해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근데 다 입맛 포켓해가 부정부패, 대표적인 마르코스죠. 필리핀. 다 입맛 포켓하고 부정부패 해가지고 산업화를 못 시켰는데 우리나라만 미국의 원조를 착실해가지고 근대화 성공하고 민주화됐으니까 미국은 제3세계 아프리카라든가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광고를 내는 것이 우리가 한국에 원조를 해가지고 이 한국이 대성공했다. 이게 아주 대단한 프라이드예요. 이걸 팔아먹는 거예요. 그 우리도 그런 식으로 미국에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예, 미안합니다. 방금 이주천 교수님의 말씀에 몇 가지 좀 보태서 드릴 말씀.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엑시스 라인,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그런 선이었죠. 대만과 한반도만 빠진 그런 나라. 방금 이주천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일본 동경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확보를 하면 동북아는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라는 세계 최고의 전략가가 미국을 설득을 합니다. 대륙을 한번 봐라. 땅덩어리 붙어있는 나라 어느 나라인가? 대한민국뿐이다. 대륙의 진입로는 대한민국밖에는 없다. 전략적 가치를 무시했던 미국을 향해서 그래 없애려면 없애. 우리 한번 하겠다.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설득을 하고 어찌 보면 그 트루만 회고록에 보면 뭐 목까지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저런 친구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는 그런 구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의 앞으로의 협상에 있어서 저자세로 가면 안 됩니다. 카터와 박정희의 그 담판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 가려면 가라. 우리는 우리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나는 이재명 씨의 외교 전략 굉장히 실망입니다. 피스메이커 해라. 나는 피스메이커 해라. 이 국민들은 감동을 하고 박수를 치고 하는 국민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당히 주장할 건 주장해야 된다. 트럼프 4년 지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 예. 그 이제 제가 좀 주관적일 게 한국운동가 이승만하고 김규식, 김구 여러 사람들을 이동이 연구를 좀 최근에 요드비에 칼럼을 썼습니다만은 그 제가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물론 이승만은 지성으로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석박사 땄다는 거, 이거 사람이 스펙이 좋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 그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심이라고 저는 그럽니다. 왜냐, 김규식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무슨 뇌운영 이런 사람들, 박헌영 이런 사람들 교회 들어가는 했죠. 근데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크리스찬 신앙, 교회 가는 거를 사교라든가 독립운동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했어요. 그 교회 가가지고 동남 사람들 헌금 좀 받고, 도움 좀 받고, 좀 밥 좀 얻어먹고, 식객으로. 교회라든가 신앙과 그 크리스찬 성도들을 자기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그리고 지성을 합쳐서 기독교 신앙과 지성이 컴비네이션 돼가지고 독립운동을 완벽하게 한 것이 바로 이승만이에요. 김규식을 말하면 영어 더 잘합니다. 김규식이가 몇 개국 영어를 더 잘해요. 그것도 미국 토입니다. 안창호 미국 유학 안 했습니까? 서재필 유학 안 했습니까? 그런데 신앙에서 깊이에서 오로지 하느님 믿고 그 신앙에서 전진해가지고 독립운동의 쾌거를 이뤘다는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 문제 크게 재조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정말 꼭 한마디 더 해보고 싶다 하신 분 꽤 없으시죠? 저희 박사님께 박수 한번 더. 이 강의실을 바꿔서 그런 걸까요? 오늘 아주 열광 정말 해주시고 오늘 수업 봐주시는 우리 청강하신 분들도 너무나 깊게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원민주 시민회에 있는 김준호 목사님께서 설립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설립하실 때부터 이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대한민국 위기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나서야 된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던 그 심정으로 다시 한번 기독교 청년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 단체를 만들어졌었는데 오늘 강의에서도 본의 아니게 이런 내용들이 또 언급이 된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좀 좋습니다. 오늘의 강의 이걸로 마칠 건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미래의 아침이 그동안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조찬을 진행해서 이어왔었습니다. 그래서 4회차 때 이어왔는데요. 저희가 근데 이제 많은 참가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저희가 좀 더 아침 시간도 물론 공부하기 좋지만 좀 나오기 힘들다. 좀 더 편하게 나올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게 강의를 듣고 싶다라는 의견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근데 저녁 시간대로 한번 저희가 바꿔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가지고 장소는 아마 이곳이 될 것 같은데 시간대를 아마 저녁 시간대로 바꿔서 좀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들어보는 것을 저희가 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저희가 이제 조찬 포럼이 될지 저녁 포럼이 될지는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안내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 단체는 원래 두 가지 목적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자. 우리 일반 시민들 대상, 우리 기독교인 청년들 대상,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모임을 꾸준히 가지면서 네트워크를 하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좀 더 아까 우리 이주천 우리 박사님께서도 책을 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요즘 유튜브나 이런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짧게 일반적인 지식으로만 많은 지식들을 좀 접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카데미를 좀 더 깊이 있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청년정치 아카데미 준비 중에 있었고 사실 9월달에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더 좋은 판이 좀 열렸어요. 저희가 이제 하기는 분명히 할 건데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더 멀리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새로운 칸이 좀 짜질 수 있는 상황이 열려가지고 과감하게 이번 기술을 조금 길어가지고 새 판을 더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더 크게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아까 유시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정선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좀 더 우리 우파의 보수의 좀 사상을 좀 널리 알리려면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좀 접해지고 있어가지고 함께하는 아카데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아마 안내 받으시는 저희 휴대폰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저희 단체에서 운영한 휴대폰인데, 저희 운영진, 저희만 열심히 고민하고 저희의 생각대로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내가 이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함께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참 좋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전화 받으시는 폰으로 의견을 주세요. 저희가 향후에는 저희 단체를 함께 운영할 운영위원회를 공개적으로 모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혹은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좀 자산을 가지고 좀 더 풍족하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가 이러한 교육 활동을 하는데 뜻을 모은다면은 이 단체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소통하는 저희 자유민주 시민회의가 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 이상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제4회 자유민주 시민회의 교창 모임 미래의 아침을 마치고자 하고요. 끝날 때 저희들도 단체 사진을 한번 찍기 위해서 앞으로 한번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죠. 감사합니다. 모두 앞으로 한번